성종은 살림을 통해 왕권을 안정시키다. 훈구라는 세력은 세조를 옹립하면서 세조를 왕위에 올리면서 공신이 되었고, 그러면서 훈구의 세력은 더 커지게 됩니다. 원래 훈구의 세력들은 고려 말 때 고려의 멸망을 찬성하고, 그리고 역사혁명을 찬성을 하면서 조선을 건국하는 걸 찬성한 이들이 바로 훈구파가 됩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는 개혁파였던 사람들이 100년이 지나니까 이들이 이제 기득권층이 되는데, 이들 자체가 세조를 옹립하면서 세력이 더 커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요, 성종이 그 전에 100년 동안 벼슬 공무원 자리를 하지 않았던 왜 살림들을 등용했을까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성종은 왜 그랬냐면요, 성종은 왜 살림을 등용했을까 나와 있는데, 세조는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약해진 왕권을 강화했지만 그 과정에서 공신들의 세력이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덕종이 둘째 아들인 성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성종은 세조의 바로 손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의 장인이, 보세요, 그의 장인이 훈구파의 핵심이었던 한명회였다. 한명회는 세조를 도와서 세조가 왕이 되는데 공을 차지했던 훈구 중의 훈구입니다. 그런데 이 훈구파가 단순하게 신권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왕권과 외척관계, 왕권과 결혼을 통해서 하나의 가족이 되면서 훈구 자체가 왕권과 일치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구는 괴물이 됐고요. 그 괴물을 성종이 왕이 되고 나서는, 그러니까 그 전에 세조 때는 세조가 워낙 카리스마 있는 임금이었기 때문에 훈구를 제어할 수 있었지만, 이제 세조가 죽고 나서 왕이 된 성종 같은 경우에는 괴물이 된 훈구를 더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미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통해서 그 나라가 다스려지는 시스템적인 국가였던 조선은 그 균형이 깨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성종이 100년 만에 살림을 등용해서 그 살림을 통해서 훈구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세기 중에 세조가 왕이 오르는데 도움을 준 세력은 훈구파라고 한다. 자, 이 훈구파들이요, 특히 세조를 도와주면서 많은 공신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들은 높은 관직을 독점하고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였다. 그러니까 훈구는 욕심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종은 세력이 커진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살림 세력을 대거 등용하였다. 그래서 100년 만에 등용을 하게 되고요. 살림은 조선인 건국에 협력하지 않고 지방에서 학문과 교육에 힘쓴 유학자들로, 그러니까 고려 말 때만 해도 이들의 기득권층이었기 때문에 고려의 멸망을 찬성하지 않고 조선의 건국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도덕과 의리를 중시하는 왕도 정치를 추구하였다. 자, 이 왕도 정치라는 건요, 한마디로 왕도 유교 공부해라. 왕도 정치라는 것은 왕도 유교 공부해라.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왕을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자기 신하들과 같은 유학자의 입장에서 뭡니까? 왕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림은 주로 언론기관인 3사에 배치되어 공론 정치를 주도하였다. 그래서 언론기관, 3사는 언론기관이고요. 언론기관, 그래서 공론이라는 건 여론입니다. 여론을 통해서 성리학적 이념 바탕으로 훈구파의 권력 독점과 비리를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살림은 유교 보이들이에요. 유교 보이들. 그러니까 유교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 그래서 비판의 대상도 뭡니까? 성리학, 유교로 비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사의 언론을 격려한 성종입니다. 당 태종은 간언을 듣는 것을 점점 처음과 같이 못하였다 하는데, 내가 어찌 그와 같겠느냐? 지금부터 할 말이 있거든 기꺼이 말하라. 내가 이를 기특히 여겨 받아들이겠나? 그대가 원통하고 슬퍼하며 굽히지 않는 것은 내가 대단히 기뻐한다. 성종이 자신의 인사권에 도전한 사원부 관리를 칭찬.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 관리를 했었는데, 중앙 정치 조직에서 3사는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예요. 왕권. 그러니까 사헌부는 사헌 해가지고 자신의 인사권, 왕권을 견제를 하는데, 오히려 성종이 3사를 격려를 합니다. 왕권 견제하니까 자기의 권한을 제한하는 기구인데 오히려 칭찬하잖아요. 3사를 통해서 어디를 견제한 겁니까? 바로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성종이 3사를 우쭈쭈 좋아해 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림에 도전을 받은 훈구파는 이들의 성장을 견제하였다. 그러나 성종이 3사의 언론활동을 강화하여 두 세력은 어느 정도 세력 균형을 이루었으며 왕권도 안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3사가 자기를 비판하는 게 좀 따갑긴 해도 결국엔 뭡니까? 더 많은 비판을 훈구파한테 썼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뭐예요? 훈구의 어떤 독단적인 행동을 살림이 견제하는 거기 때문에 살림과 훈구의 세력균형을 통해서 왕권이 안정이 되게 된다. 이에 성종 때는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며 국정이 운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한계점은 결국에 뭘까요?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적인 국가에서
그 시스템이 잘못됐는데 이거를 근본적인 프로그램화로 문제를 고치는 게 아니라 일시 리부팅하는 일시적인 처방 방식으로 문제를 덮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종 때 완벽하게 해결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훈구파의 그 세력은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훈구파의 세력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살인들이 강력하게 푸시가 들어왔지만 그 4번에 걸쳐서 살인들, 그 선비사쳤습니다. 살인들이 화를 입는다. 선비들이 화를 4번이나 입게 됩니다. 성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연산군은 살인의 언론활동이 왕권을 제약한다고 생각하였다. 살인의 언론활동,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언론은 3사고, 3사는 원래 뭡니까?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 3사의 어떤 얘기가 짜증이 났던 겁니다. 이 틈에 살인의 비판을 받았던 훈구파도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문제 삼아 살인파를 공격하였다. 자, 조의제문이라는 건 뭐냐면요. 조문한다. 돌아가신 분을 조문하는 겁니다. 의제를 조문하는 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생뚱맞죠. 되게 1500년 전? 한참 전에 중국의 왕을 왜 갑자기 살인이 조문하는 걸까요? 초나라 의제라는 왕이 있는데 이 초나라 의제를 신하였던 항우가 죽이고서 항우가 초나라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의제를 단종해. 항우를 수양대군, 세조에 빗댄 겁니다. 그러니까 세조가 자기 조카였던 단종을 죽이고 임금이 됐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뭐예요? 항우가 초의제를 죽인 거를 돌려가기로 해가지고 세조를 디스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조의제문 한마디로 세조를 디스한 글이에요. 누가 살인이. 세조의 핏줄이었던 연산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자신의 집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 살인은 큰 피해를 사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오사화입니다. 이 무오사화가 일어나고 나서 1498년에 무오사화가 일어났는데 그리고 6년 뒤에 갑자사화가 일어납니다. 자, 무오사화는 살인 세력이 큰 피해를 입었어요. 무오사화 때만 해도 살인 세력들이 피해를 입은 건데 갑자사화 때는 성종의 부인이죠. 성종의 부인이었던 패비 윤씨를 그 성종이 그 사약을 내려가지고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 파워게임에서 많은 훈구파와 살인파들이 개입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훈구파와 살인파들 모두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때 그 패비 윤씨가 죽으면서 토했던 피를 묻은 손수건을 자기 엄마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연산군한테 누가 되는 거예요? 외할머니. 외할머니한테 주게 되고 그 외할머니가 그걸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연산군이 왕이 돼서 갑자기 나타나서 이거를 주게 된 겁니다. 자, 패비 윤씨 사사사건. 패비 윤씨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은 갑자사화. 외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오사와 갑자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무오사와 때는 살인 세력만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갑자사와는 훈구파와 살인파 모두 피해를 입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왕권과 신권이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에 신권의 모두였던 훈구파와 살인파를 모두 적으로 삼은 연산군이었기 때문에 이 조선의 정치 구도에서는 그 균형점이 깨지게 되죠. 결국에는 연산군은 중종 반정을 통해서 폐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되죠. 기묘사화. 자, 기묘사화는요, 조광조가 기묘하게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중종반정에서도 반정을 주도했던 게 또 훈구파입니다. 훈구파. 그러니까 훈구파가 세력이 그래도 적지가 않았는데 반정을 주도하면서 훈구파의 세력이 더 강해지게 된 겁니다. 중종 같은 경우에도 자기 왕권을 강하게 해서 성종하고 똑같이 살인을 등용하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강성한 조광조를 등용하게 되죠. 자, 조광조의 개혁 정치의 목적은 바로 왕도 정치가 실현되게 되는 겁니다. 자, 왕도 정치가 뭐예요? 왕도 유교 공부해라. 그러니까 왕도 유교 공부를 하지 않고 유교적 서양이 없는 왕이 됐으면 그 왕은 뭡니까? 왕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왕하고 신하를 또이또이 동등한 자격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짜증이 나죠. 그것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어이 왕 공부해야지 이런 식이니까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첫 번째 혈량과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 북정을 일삼던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왕위에 올랐다. 중종반정. 이 과정에서 반정을 주도한 훈구파는 다시 권력을 차지하였다. 중종은 이들을 견제하고자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을 등용하게 됩니다.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살인은 백성의 덕으로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고요. 조광조는 추천을 통한 인재를 선발하는 혈량권을 시행하고자 추천을 통해서 선발한대요. 자, 살인은 훈구하고 다르게 뭡니까? 철저한 과거를 시험에 합격한
과거 시험을 합격한 실력을 추구한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추천? 반대파의 공격을 받을 빌미가 되죠. 추천. 그리고 요 혈량과를 통해서 뽑힌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조광조와 친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립 내에서도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좀 무리수였습니다. 자, 혈량과를 통해서 적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교를 주관해서 소격사를 폐지하는 등의 계획을 추진했다. 자, 소격사, 도교 행사라는 게 뭐냐면요. 다른 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천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도교 행사. 여기에서 나오는 거. 제천 행사라는 건 뭡니까? 그런데 도교가 제천 행사,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는 왕 또는 황제.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만이 지상에서 최고 권력자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거든요. 하늘에. 그러니까 도교 행사를 주관할 때 소격사라는 건 결국 뭡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고 제천 행사고 조선의 왕이 바로 뭡니까? 하늘이 인정한 왕이다라는 거를 뽐내는 하나의 그 무대가 바로 소격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가 150년 이상 계속 이어졌었는데 이거를 갑자기 없애니까 선왕들이 있었던 건데 왜 갑자기 없애냐 하고서 반발이 많습니다. 근데 조광조는 밀어붙여가지고 소격사를 없애버립니다. 또한 중종반정 때 부적절하게 공신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공을 삭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혈량과 소격사를 통해서 많은 적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더해서 위운 삭제, 거짓위입니다. 거짓위의 공이 거짓이었던 애들을 삭제한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자기 경제적인 땅을 그러니까 공신으로 됐으면 땅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빼앗아 버리는 거니까 요게 그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뭡니까? 그 훈구파들이 공신들이 바로 반격을 해서 결국에는 조광조 일파가 처형되게 됩니다. 훈구파는 거세게 반발하였고 급진적인 계획에 부담을 느낀 중종은 조광조를 처형하고 많은 살인을 몰아냈다. 기묘사화입니다. 그래서 누가 기묘하게? 조광조가 기묘하게 죽는다. 그 다음에 을사사화는 명종 때 있었는데 1545년입니다. 외척 세력의 권력 다툼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외척 세력은 외갓집 세력인데 차기 왕을 누구로 할 건가 관련해서 윤원영과 윤임 이 대윤 소윤이 싸우게 됩니다. 결국에 대윤 소윤이 싸우게 됐고요. 살림 세력이 다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기억하세요. 윤원영, 윤임 이 두 사람이 뭘로 싸우게 되냐면 씨름으로 싸워서요. 둘이 을사안아서 싸운다. 그래서 을사사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